안녕하세요.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이러면 안 돼.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흘 안에 답을 안 주면 내 동생부터 노비 문서에 올린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수놓던 천 위로 번졌지만 아프다는 생각보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황해도 해주 끝자락 몰락한 선비 집딸로 태어나 26해를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고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제 이름은 가령입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과거 낙방 뒤 술독에 빠져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누우신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동생 가온이는 올해 15인데 총명해서 글을 배우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엔 책 한 권 살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마다 술을 놓았습니다. 시장에 내다 팔면 한 달에 1,000원양은 벌 수 있었고 그걸로 어머니 약값과 곡식을 댔습니다. 문제는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겨울 어머니 병세가 급격히 나빠지셨을 때였습니다. 한약방에서는 당귀와 인삼이 들어간 약을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값이 무려 20냥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마을 객주 주인 노상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넉넉한 상인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관아와도 가까운 사이라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 말게. 천천히 갚으면 되네. 노상겸은 웃으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지를.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면서 저는 술을 놓아 번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절반쯤은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노상겸이 꺼내든 장부에는 원금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이자가 붙어 빚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허허 가령낭자. 내가 처음에 말하지 않았나? 이자가 붙는다고. 한 달에 3푼씩이네. 3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런 약속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상겸은 장부를 펼쳐 보이며 여기 도장도 찍혀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습니다. 제 도장이 분명했지만 저는 그 옆에 적힌 작은 글씨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나? 노상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손에 꼽혔고 관아는 노상겸과 한패였습니다. 누가 제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렇게 가을이 되었고 빚은 40냥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노상겸이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내 둘을 데리고 왔는데 둘 다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계셨고 동생 가온이는 제 뒤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가령 낭자,
빚을 갚을 방법을 하나 알려주지. 노상겸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기와 금간 장독, 쓰러져 가는 담자. 그의 시선이 하나하나 훑고 지나갈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실은 못 돼도 내 뒤채로 들어오게. 그럼 빚은 없던 일로 하지. 뒤채. 그 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첩도 아니고 그저 남자의 뒷집에 숨겨진 채 살아가는 여자. 법적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 안 됩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노상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사흘 안에 답을 안 주면 내 동생부터 노비 문서에 올린다. 40냥이면 어린 사내 하나 값으론 충분하거든. 그 순간 귀에서 가온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동생을 꼭 안았지만 떨리는 어깨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노상겸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내들을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문 앞에 앉아 안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아시면 더 괴로워하실 테니 차라리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사흘. 그 시간 안에 40냥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술을 놓아봤자 한 달에 서너 냥, 1년을 꼬박 일해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노상겸보다 돈 많은 사람은 없었고 관아는 그의 편이었으니까요. 저는 밤새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망칠까? 하지만 어머니를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관아에 호소할까? 하지만 노상겸과 한패인 그들이 제 말을 들어줄 리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법도.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습니다. 특히 남의 아내를 함부로 건드리는 일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양반이든 상인이든 혼인한 여자를 뒤채로 들이는 건 체면에 큰 흠이 되는 일이었고, 만약 그 여자의 남편이 관아에 호소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제가 누군가와 혼인을 한다면, 아침이 밝았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께 죽을 드리고 가온이에게 잠깐 다녀오마 하고 말한 뒤 저는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찾아야 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겁쟁이 뗄나무꾼이라고 불렀습니다. 29살, 장가도 못 간 호랍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오는 게 전부인 사내. 그런데 이상한 건 그가 산에 올라갈 때마다 벌벌 떨면서도 막상 나무는 어김없이 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겁쟁이 주제의 나무는 잘도 한다며 비웃었지만 저는 그 말 속에서 모순을 느꼈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매일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산 중턱 낡은 움막 앞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 도끼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장작을 내리찍을 때는 정확하게 한가운데를 갈랐습니다. 도윤 씨. 제 목소리에 그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이 두려운 사람처럼. 가령 낭자. 무슨 일로 혼인합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윤의 손에서 도끼가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어진 도끼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거절의 신호라고 생각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았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 말이 황당하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매우 급합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장가갈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낭자께서도 아시잖습니까? 저는 겁쟁이고 마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금 마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좋은 처지입니다. 객주 주인 노상겸이 저를 뒤채로 드리겠다고 했거든요. 사흘 안에 답을 안 주면 제 동생을 노비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네. 혼인한 여자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법도가 그렇습니다. 노상겸이 아무리 관아와 가깝다 해도 남의 아내를 빼앗는 건 다른 문제니까요.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도윤 씨를 선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을에서 장가 안 간 사람 중에 노상겸과 얽히지 않은 사람이 당신뿐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겁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면 노상겸도 크게 경계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도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도윤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이 사내를 방패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끄러움과 절박함이 뒤섞여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당신이 하시는 일도 거들겠습니다. 명목상의 혼인이 되더라도 아내의 도리는 다 하겠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누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좋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어딘가 결연한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혼인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분명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고개를 끄덕인 것입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땅바닥에 도끼를 주워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낭자도 괜찮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노상겸 같은 자가 제일 싫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저는 그걸 깊이 파고들 여유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했습니다. 도윤은 화들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절은 그만하십시오. 우리는 그날 오전 마을 이장댁으로 향했습니다. 혼인 신고를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혼인은 양가 부모의 동의와 증인이 있으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도윤은 부모 없는 호랍이었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장은 우리를 보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령이 내가 도윤이랑 오늘 당장 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급한 사정이라니 설마. 이장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오해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혼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오해가 혼인을 빨리 성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냥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이장은 한참을 우리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한숨을 쉬며 혼인 문서를 꺼냈습니다. 도윤과 저는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었고 이장이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이 성립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것 봐라. 가령이가 미쳤나 봐. 겁쟁이 뗄나무꾼이랑 혼인을 하다니. 양반 교수가 체면도 없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더 숙였고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도윤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때문에 낭자까지. 아닙니다. 제 선택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마을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비웃음, 손가락질, 수군거림.
그 모든 게 제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목숨 앞에서 체면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가온이가 마당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도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나, 이 사람은 오늘부터 내 매형이시다. 인사드려라. 가온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도윤에게 절을 했습니다. 도윤도 어색하게 답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혼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저를 보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가령아, 내가 고생이 많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괜찮아질 겁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급하게 혼인을 했는지. 해가 지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마당 한쪽 작은 방에 자리를 잡았고, 저는 어머니와 가온이가 있는 안채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명목상의 혼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질 무렵 마당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달빛 아래서 조용히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들어 올릴 때는 손이 떨렸지만 내리칠 때는 정확했습니다. 하나, 둘, 셋. 장작이 깔끔하게 갈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쟁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담담하게 일을 하는 걸까? 그리고 왜 제 제안을 받아들인 걸까? 이틀째 되는 날 아침, 노상겸의 심부름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나가 도윤 옆에 섰습니다. 주인 어르신께 전해라. 저는 이미 혼인했다고. 심부름꾼은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혼인, 겁쟁이 뗄 나무꾼이랑. 하하, 주인 어르신께서 들으시면 배꼽 잡고 웃으시겠구만. 그는 비웃으며 돌아갔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노상겸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분명 다른 수를 쓸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하십니까? 도윤은 장작을 패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 그가 처음으로 저를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노상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혼인 닷새째 되는 날, 저는 도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장독대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도윤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는 어깨를 움츠리고 말수가 적었으며 누군가 큰 소리를 내면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 아침 도윤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옹이가 박힌 통나무였습니다. 보통은 도끼로 여러 번 내려쳐야 겨우 쪼개지는 단단한 나무였는데 도유는 한 번만 툭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통나무가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옹이 박힌 부분은 나무에서 가장 단단한 곳입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라도 한 번에 그렇게 깔끔하게 쪼갤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도유는 힘을 잔뜩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마치 무 자르듯이 내리쳤을 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도유는 곧바로 다음 장작을 집어들었고 또다시 툭 하고 내려쳤습니다. 역시나 깔끔하게 갈라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장작이 정확히 같은 크기로, 같은 각도로 쪼개졌습니다. 겁쟁이 뗄나무꾼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도윤과 함께 밥상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서 드셨고 가온이는 마을 서당에 심부름을 갔기에 마당에는 저와 도윤만 있었습니다. 저는 밥그릇과 국그릇, 반찬 그릇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담담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저도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슬쩍 그의 손끝을 관찰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톡.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살짝 닿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너무 조용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조절한 것처럼. 저는 제 숟가락을 내려놓아 봤습니다. 딸그랑. 제 것은 훨씬 시끄러웠습니다. 보통 사람이 숟가락을 놓으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도윤의 손끝은 달랐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그릇 가장자리에 정확히 같은 지점에 같은 각도로 같은 힘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훈련받은 사람처럼. 맛이 어떠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맛있습니다. 부인께서 솜씨가 좋으십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웃으며 대꾸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말투.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겁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라면 말을 더듬거나 목소리가 떨리거나 시선을 피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저와 이야기할 때만큼은 목소리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오후, 저는 마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도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데 옆집 아낙네가 다가와 수군거렸습니다. 가령아, 너 정말 괜찮은 거냐? 그 겁쟁이랑 살면서. 괜찮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좋은 분, 어제도 마을 개가 짖으니까 혼자 벌벌 떨었다며 아낙네는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물동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며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정말 걔 때문에 놀라셨습니까? 도윤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걔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짙어졌습니다. 이틀 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윤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을 때 저는 안채 처마 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금이 간 기왓장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왓장을 손가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와르르르. 기왓장이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정확하게.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올린 뒤로 물러서거나 팔로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늦습니다. 기왓장은 이미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도윤은 눈도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장작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바람에 흔들리듯 옆으로 한 발짝 비켜났습니다. 쾅! 기왓장이 도윤이 서 있던 자리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윤과 기왓장 사이의 거리는 정확히 한 치 정도였습니다. 한 치만 더 가까웠다면 맞았을 것이고, 한 치만 더 멀었다면 과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윤은 딱 한 치만큼만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처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떨림은 연기라는 것을. 진짜 겁에 질린 사람이라면 기왓장이 떨어진 뒤에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거나 황급히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너무 침착했습니다. 저는 처마에서 내려와 도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 씨, 눈을 뜨지도 않고 어떻게 피하셨습니까?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흩어진 기왓장 조각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장작 패는 솜씨, 숟가락 놓는 손끝, 말투, 걸음걸이. 겁쟁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신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떨림이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부인,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겁쟁이인 척하고 계십니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과 혼인을 한 이상 저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고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분하고 날카롭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부인,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부인을 위해서입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한 발짝 물러서며 다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겁쟁이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 모습은 가면이라는 것을. 진짜 도윤은 그 가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저는 도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윤이 깜짝 놀라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것만 약속해 주십시오. 도윤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부인과 부인의 가족은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의 팔을 놓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에게도 사정이 있을 것이고 때가 되면 말해 줄 것이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 너머로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윤이 홀로 앉아 달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장작을 패던 도끼가 놓여 있었고 그 위로 달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남자 일부러 숨기고 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도윤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라면 노상겸과 맞서 싸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동시에 그가 왜 그 힘을 숨기고 있는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노상겸 어르신이 화가 많이 나셨다더라. 그럴 만도 하지. 눈독 들인 계집이 겁쟁이랑 혼인했으니 조만간 뭔가 일이 터질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도윤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는 매일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노상겸의 wal패들이 들이닥친 밤.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도윤이 처음으로 가면을 벗은 밤. 그가 누구인지, 왜 숨어 지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한 밤. 그리고 모든 게 뒤집히기 시작한 밤. 그날 밤은 유난히 달이 밝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방에서 이불을 덮어 드리고 나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온이는 안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도윤은 마당 구석 작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갑자기 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가령이 어디 있어? 거친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사내 5명이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모두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었고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사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노상겸이었습니다. 감히 나를 무시하고 혼인을 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왈패들이 장독대를 발로 차고 장작더미를 넘어뜨렸습니다.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나무가 굴러가는 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여긴 제 집입니다. 저는 앞으로 뛰쳐나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노상겸은 비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 집, 빚도 못 갚는 주제에 무슨 집이야. 오늘 끝을 내려왔다. 너든 내 동생이든 한 명은 데려간다. 그 순간 안채에서 가온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왈패 하나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동생한테 손대지 마. 저는 낫을 휘둘렀습니다. 왈패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왈패들이 웃으며 저를 둘러쌌습니다. 아, 무섭네. 교수가 낫을 들다니. 어디 한번 휘둘러봐라. 손목 꺾어 줄 테니.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등 뒤로 어머니 방이 느껴졌습니다. 안에서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온이의 울음소리가 마당을 찢었습니다. 누나. 가온이가 안채 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왈패 하나가 그 뒤를 쫓았습니다. 저는 낫을 들고 막아섰지만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왈패가 제 손목을 붙잡았고 낫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년 순순히 따라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왈패가 제 팔을 비틀었습니다. 아파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노상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가령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순순히 따라올 거냐? 동생을 노비로 만들 거냐? 저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노상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뺨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손을 놓으시오.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마당 구석 작은 방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도윤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오, 겁쟁이 뗄 나무꾼. 노상겸이 비웃으며 도윤을 보았습니다. 왈패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저 놈 좀 끌어내. 안방에 처박아둬. 왈패 둘이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듯 했습니다. 마치 도망치려는 것처럼. 그런데 그가 손을 뻗어 마당 한쪽 장작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부러진 괭이 자루였습니다. 낡고 금이 간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막대기. 왈패들은 그걸 보고 더 크게 웃었습니다. 뭐야, 저걸로 싸우겠다는 거야? 겁쟁이 주제에 용감하네. 왈패 하나가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도윤을 향해 머리를 내리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파지.
괭이자루의 겉껍질이 갈라졌습니다. 안에서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짧은 쇠체였습니다. 철봉, 팔뚝만 한 길이에 검게 빛나는 무기, 그리고 그 안쪽에 단단히 말려있던 서류 뭉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쇠체를 휘둘렀습니다. 쨍. 쇠체와 몽둥이가 부딪혔습니다. 아니, 부딪힌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쇠체가 몽둥이를 밀어내며 왈패의 손목을 정확하게 때렸습니다. 왈패는 비명을 지르며 몽둥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으악, 손목이. 그 모든 게 순식간이었습니다. 도윤은 몸을 낮춰 다른 왈패의 다리를 쓸었고, 왈패는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왈패가 칼을 빼들었지만, 도윤의 쇠체가 그의 손등을 가볍게 때렸고, 칼이 하늘로 튕겨 올라갔습니다. 쨍, 탁, 퍽, 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왈패들은 하나둘씩 바닥에 쓰러졌고, 모두 손목이나 팔꿈치를 붙잡고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기를 쓸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쇠체를 내려놓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봉인이 찍힌 관아의 도장이 선명한 서류였습니다. 그는 그걸 들고 노상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노상겸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너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펼쳐 노상겸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내가 관아에 먹인 돈 15냥. 작년 가을 창고 짓기 박서방 명의로.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빚 장부 조작. 가령씨 집안 빚. 원래는 20냥이었는데 40냥으로 부풀렸지. 이자도 처음엔 없었고 또 한 장 넘겼습니다. 노비문서 위조. 지난 3년간 12명. 빚 못 갚는 사람들 잡아서 노비로 만들고 다른 고을에 팔아 넘겼어. 서류가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노상겸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어딨어? 다 여기 있다. 도윤이 서류 뭉치를 노상겸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펼쳐지며 달빛 아래 글씨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장부, 문서, 증거. 모든 게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한 짓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 어사또께서 직접 확인하실 것들이지. 어사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사또. 임금님의 명을 받아 지방을 돌며 부정을 감찰하는 관리. 그리고 그 어사또를 수행하는 무사. 도윤이 바로 그 무사였습니다. 노상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 죄목은 3가지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1. 관아 뇌물. 2. 장부 조작과
백성 착취. 셋. 노비 문서 위조와 인신매매. 도윤은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내일 새벽 어사또께서 이 마을에 도착하신다. 그때 내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관아도 조사받을 것이고 내가 뇌물 먹인 자들도 다 드러날 것이다. 노상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왈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겁에 질려 감히 도망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도윤, 아니, 어사 수행무사. 그가 왜 이 마을에 숨어 있었는지, 왜 겁쟁이인 척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상겸의 죄를 낱낱이 밝히기 위해 그는 몇 달 동안 이 마을에서 겁쟁이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윤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인, 속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도윤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진심이었습니다. 부인과 부인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안도감, 고마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뒤에서 가온이가 달려와 제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동생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온이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다, 가온아. 이제 다 괜찮아.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쓰러진 왈패들과 무릎 꿇은 노상겸을 그리고 서류를 든 도윤을 보았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왈패들을 혼자 다 쓰러뜨렸어. 어사수행무사라고? 설마.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도윤은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몇 달 동안 속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노상겸이 여러분에게 저지른 죄 하나도 빠짐없이.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노상겸에게 빚을 졌던 사람들, 가족을 노비로 잃은 사람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끝나는 건가? 우리 딸애가 돌아올 수 있을까? 도윤은 그들을 향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새벽 어사또께서 직접 오십니다.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모두 관아 마당에 모여 주십시오. 하나하나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노상겸과 왈패들은 마을 사람들이 지키는 가운데 창고에 갇혔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밤을 새웠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씨, 네, 부인. 고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달이 지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첫 달기 올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관아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온이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젯밤 일을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지만 이제 끝이구나라고 중얼거리시며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온 마을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들, 아낙네들, 아이들까지 모두 관아를 향해 걸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0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노상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졌던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땅을 빼앗긴 사람.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노상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왈패들도 그 옆에 나란히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어사또 날이 행차하신다. 관아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분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수염이 허연 어른이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손에는 마패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사또였습니다. 그 뒤로 관리 서너 명이 따라왔고 마지막에 도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어사또의 옆에 서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안심하라는 신호 같은 것. 어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황해도 일대를 순찰하는 암행어사 정의진이다. 이곳 해주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3개월 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객주 주인 노상겸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증거와 증인이 있으니 누구도 발뺌하지 못할 것이다. 어사또의 시선이 노상겸에게 향했습니다. 노상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증거를 제시하라. 예, 나리. 도윤이 앞으로 나와 어젯밤 그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봉인이 선명한 관아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목. 관아 뇌물. 도윤이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년 가을 노상겸은 관아 창고직이 박춘삼에게 15냥을 건넸습니다. 곡식 출입 장부를 조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춘삼의 자백서가 여기 있습니다. 어사또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다. 다음. 두 번째 죄목. 빚장부 조작과 백성 착취.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노상겸은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조항을 숨기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임의로 부풀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령 씨 집안입니다. 원래 빚은 20냥이었으나 장부에는 40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2개의 장부를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하나는 노상겸이 가지고 있던 것, 다른 하나는 원본이었습니다. 숫자가 명백히 달랐습니다. 노상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착오입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적은 것뿐이고. 착오. 도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윤이 또 다른 장부를 펼쳤습니다. 10여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빚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12집안 모두 같은 착오가 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일관되지 않습니까? 노상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죄목. 노비 문서 위조와 인신매매. 도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노상겸은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협박해 그들의 자식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비들을 다른 고을 부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지난 3년간 12명. 그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도윤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의 딸 김순이 14살. 이만석의 아들 이복동 12살. 박진호의 딸.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당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들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노상겸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관아도 알고 있었고, 이장도, 좌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저만 벌을 받아야 합니까? 어사또가 손을 들어 노상겸을 제지했습니다. 내 말대로 관아도 조사 대상이다. 뇌물을 받은 자들 모두 처벌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죄를 가볍게 만들지는 못한다. 노상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사또가 도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증인은 있는가? 예, 날이 있습니다. 도윤이 손짓하자 마당 한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보부상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을을 지나다니며 물건을 팔던 보부상, 성은 이 씨였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 보부상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광수라 하옵니다. 무엇을 증언하겠는가? 이광수가 노상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름 전 밤중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주막에서 묵고 있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노상겸의 사내들이 도윤 씨 집탐을 넘는 걸 봤습니다. 노상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모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노상겸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노상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광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도윤 씨 집 마당이 엉망이 된 걸 봤습니다. 장독대가 깨지고 장작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어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다. 증인의 증언과 서류 증거가 일치한다. 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나리,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노상겸의 원본 장부와 백성들에게 보여준 장부입니다. 대조해 보시면 위조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두 장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어사또가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숫자, 날짜, 도장. 모든 게 달랐습니다. 위조가 틀림없었습니다. 확인했다. 어사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노상겸을 내려다보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객주 주인 노상겸. 너는 관아 뇌물, 장부 조작, 백성 착취, 노비 문서 위조, 인신매매의 죄를 저질렀다. 이는 대역죄에 준하는 중죄다. 너를 즉각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한다. 의금부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저는 노상겸이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둘이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웠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왈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끌고 가라. 노상겸이 마당을 끌려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3년 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사람이 마침내 벌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또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노상겸이 빼앗아 간 곡식과 돈은 모두 마을에 되돌려질 것이다. 그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분배하겠다. 또한 노비로 팔려간 아이들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마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저도 가온이를 꼭 안았습니다. 동생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그래, 가온아. 이제 다 괜찮아.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뒤 노상겸의 창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엄청난 양의 곡식과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백성들에게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장부를 대조하며 한 집 한 집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스무냥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빚이었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이제 뭐 사? 가온이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진짜. 그럼. 책 사도 돼. 그래. 내가 읽고 싶어 하던 책 다 사자. 다음 날 저는 가온이와 함께 장터에 갔습니다. 서책 파는 곳으로 가서 가온이가 고르는 대로 책을 샀습니다. 천자문, 동몽선습, 사략. 가온이는 책을 품에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나 열심히 공부할게. 나중에 과거 보고
벼슬도 하고. 그래. 내 꿈 다 이루렴. 저는 가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미투리, 구멍 난 버선. 저도 새 신을 살 수 있었습니다. 꽃신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의 책이 먼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작을 패지 않았습니다. 대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떠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또 나리를 따라 다음 고을로 가야 합니다. 아직 조사할 곳이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의 혼인이었다는 것을. 그가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것을. 하지만 도윤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부인.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부인, 이제는 겁쟁이 흉내 그만 내도 되겠소.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 지키는 일은 끝나지 않았소. 이 나라 어딘가에는 아직도 노상겸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고 백성을 지키는 일. 그게 제 임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 일을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떠났습니다. 어사또 일행과 함께 다음 고을로 향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온이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매형 다시 올까? 올 거야. 약속했잖아. 근데 누나, 진짜 매형이랑 그냥 명목상으로만 혼인한 거야? 저는 동생을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을 기다리는 마음,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무엇인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Gary Young's Story Part 5 Dialogue with Narration Divided into 12 parts 1점 Dawn Gathering 새벽 집결 새벽 첫 달기 올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관아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가온이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젯밤 일을 들으시고 많이 놀라셨지만 이제 끝이구나라고 중얼거리시며 힘겹게 일어나셨습니다. 온 마을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들, 아낙네들, 아이들까지 모두 관아를 향해 걸었습니다. 2점 Judgment Courtyard 심판의 뜰 관아 마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100여 명은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모두 노상겸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빚을 졌던 사람, 가족을 잃은 사람, 땅을 빼앗긴 사람.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노상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왈패들도 그 옆에 나란히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었습니다. 3. Royal Inspector arrives. 어사또 도착. 어사또 날이 행차하신다. 관아 문이 열리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분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수염이 허연 어른이었습니다. 관복을 입고 손에는 마패를 들고 계셨습니다. 어사또였습니다. 그 뒤로 관리 서너 명이 따라왔고 마지막에 도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겁쟁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눈빛은 날카로웠으며 걸음걸이는 단단했습니다. 그는 어사또의 옆에 서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안심하라는 신호 같은 것. 어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황해도 일대를 순찰하는 암행어사 정의진이다. 이곳 해주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는 보고를 받고 3개월 전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객주 주인 노상겸의 죄를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 증거와 증인이 있으니 누구도 발뺌하지 못할 것이다. 어사또의 시선이 노상겸에게 향했습니다. 노상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4. Evidence presented. 증거 제시. 도윤, 증거를 제시하라. 예, 나리. 도윤이 앞으로 나와 어젯밤 그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봉인이 선명한 관아의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죄목. 관아 뇌물. 도윤이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작년 가을 노상겸은 관아 창고직이 박춘삼에게 15냥을 건넸습니다. 곡식 출입 장부를 조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춘삼의 자백서가 여기 있습니다. 어사또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다. 다음. 두 번째 죄목. 빚장부 조작과 백성 착취. 5. Falsified ledgers. 조작된 장부. 도윤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노상겸은 돈을 빌려줄 때 이자 조항을 숨기고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금을 임의로 부풀렸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령씨 집안입니다. 원래 빚은 20냥이었으나 장부에는 40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도윤이 2개의 장부를 나란히 들어 보였습니다. 하나는 노상겸이 가지고 있던 것, 다른 하나는 원본이었습니다. 숫자가 명백히 달랐습니다. 노상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착오입니다. 제가 실수로 잘못 적은 것뿐이고. 착오. 도윤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윤이 또 다른 장부를 펼쳤습니다. 10여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빚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12집안 모두 같은 착오가 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일관되지 않습니까? 노상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6점 Names of Lost Children 잃어버린 아이들의 이름. 세 번째 죄목. 노비 문서 위조와 인신매매. 도윤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노상겸은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협박해 그들의 자식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비들을 다른 고을 부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지난 3년간 12명. 그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도윤이 명단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의 딸 김순이 14살. 이만석의 아들 이복동 12살. 박진호의 딸. 한 명 한 명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당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모들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하시오. 노상겸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관아도 알고 있었고, 이장도, 좌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저만 벌을 받아야 합니까? 어사또가 손을 들어 노상겸을 제지했습니다. 내 말대로 관아도 조사 대상이다. 뇌물을 받은 자들 모두 처벌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내 죄를 가볍게 만들지는 못한다. 노상겸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7점 Witness Testimony 증인 증언. 어사또가 도윤을 보며 물었습니다. 증인은 있는가? 예, 날이 있습니다. 도윤이 손짓하자 마당 한쪽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보부상 차림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을을 지나다니며 물건을 팔던 보부상, 성은 이 씨였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 보부상이라 불렀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 이광수라 하옵니다. 무엇을 증언하겠는가? 이광수가 노상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름 전 밤중이었습니다. 저는 마을 주막에서 묵고 있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니 노상겸의 사내들이 도윤 씨 집탐을 넘는 걸 봤습니다. 노상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모두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었고 노상겸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노상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광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관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도윤 씨 집 마당이 엉망이 된 걸 봤습니다. 장독대가 깨지고 장작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어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하다. 증인의 증언과 서류 증거가 일치한다. 도윤이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날이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노상겸의 원본 장부와 백성들에게 보여준 장부입니다. 대조해 보시면 위조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두 장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어사또가 하나하나 비교했습니다. 숫자, 날짜,
도장. 모든 게 달랐습니다. 위조가 틀림없었습니다. 확인했다. 8점 verdict declared 판결 선고. 어사또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노상겸을 내려다보며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객주 주인 노상겸. 너는 관아 뇌물, 장부 조작, 백성 착취, 노비 문서 위조, 인신매매의 죄를 저질렀다. 이는 대역죄에 준하는 중죄다. 너를 즉각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한다. 의금부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저는 노상겸이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관리 둘이 다가와 그를 일으켜 세웠고 밧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왈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끌고 가라. 9점 dragged away 끌려가다. 노상겸이 마당을 끌려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쳤습니다. 3년 동안 마을을 괴롭혔던 사람이 마침내 벌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또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노상겸이 빼앗아 간 곡식과 돈은 모두 마을에 되돌려질 것이다. 그의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를 입은 백성들에게 분배하겠다. 또한 노비로 팔려간 아이들을 찾아 가족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마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저도 가온이를 꼭 안았습니다. 동생은 제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누나,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그래, 가온아. 이제 다 괜찮아.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점 Justice Returns 정의가 돌아오다. 며칠 뒤 노상겸의 창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엄청난 양의 곡식과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 백성들에게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장부를 대조하며 한 집 한 집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20냥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빚이었던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누나, 이제 뭐 사? 가온이가 신이 나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진짜, 그럼. 책 사도 돼. 그래. 내가 읽고 싶어 하던 책, 다 사자. 다음 날, 저는 가온이와 함께 장터에 갔습니다. 서책 파는 곳으로 가서 가온이가 고르는 대로 책을 샀습니다. 천자문, 동몽선습, 사략. 가온이는 책을 품에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나 열심히 공부할게. 나중에 과거 보고 벼슬도 하고. 그래, 내 꿈 다 이루렴. 저는 가온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낡은 미투리, 구멍 난 버선. 저도 새 신을 살 수 있었습니다. 꽃신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생의 책이 먼저였습니다. 11점 Farewell Promise 작별의 약속.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작을 패지 않았습니다.
대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떠나시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사또 나리를 따라 다음 골로 가야 합니다. 아직 조사할 곳이 많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의 혼인이었다는 것을. 그가 언젠가는 떠날 거라는 것을. 하지만 도윤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이 끝나면 돌아오겠습니다. 부인.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부인, 이제는 겁쟁이 흉내 그만 내도 되겠소. 저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람 지키는 일은 끝나지 않았소. 이 나라 어딘가에는 아직도 노상겸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고 백성을 지키는 일. 그게 제 임무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도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인. 부인이 아니었다면 이 일을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은 떠났습니다. 어사또 일행과 함께 다음 고을로 향했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온이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매형 다시 올까? 올 거야. 약속했잖아. 근데 누나, 진짜 매형이랑 그냥 명목상으로만 혼인한 거야? 저는 동생을 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을 기다리는 마음, 그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무엇인지 저도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12점 Return on the Moon 달빛 아래 귀환. 한 달 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노상겸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모두 돌아왔고 팔려갔던 아이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관아도 새로운 관리가 부임하면서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놓았습니다. 어머니 병도 조금씩 나아지셨고 가온이는 책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부인. 어서 오십시오.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저와 도윤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긴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